조선판 천재의 결사 정약용. 며느리가 스스로 목 매달고 칼로 4번 찔렀다고 불가능한 자살의 비밀 팍소사 살인사건. 어떤 죽음은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목에 새끼줄이 감겨있고 발이 땅에서 떠있고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다. 이미 눈앞에 결론이 펼쳐져 있으니까. 이미 충분히 비극적이니까. 그 이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잠깐. 스스로 목을 맨 사람이 동시에 자신의 배를 칼로 4번 찌를 수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정확히 4번. 새끼줄이 목을 조여오는 그 순간에, 숨이 막혀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 한 인간이 과연 자신의 손으로 칼을 쥐고 자신의 배를 4번이나 찌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목이 매달린 상태에서 2발이 허공에 뜨고 몸의 무게가 목 한 곳에 집중되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설령 쓸 수 있다 해도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칼을 4번이나 정확히 자신에게 가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어떤 논리로도. 그런데 조선시대 한 마을에서 바로 그런 시체가 발견됐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다. 박소사, 스스로 목을 매고 칼로 자신을 찔러 자살. 담당 관리는 사건을 닫으려 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워낙 힘들게 살던 며느리였으니 그럴 수 있었겠다고.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다. 시체 앞에 서서 남들이 다 결론을 내릴 때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봤던 사람. 줄 자국의 방향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칼 상처가 왜 이런 모양인지, 손바닥에 왜 아무 흔적도 없는지. 그 질문들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시체가 말하는 진실을 결국 드러냈던 사람. 그의 이름은 정약용. 오늘 우리가 파헤칠 사건은 그가 쓴 책 흠음신서에 기록된 실제 살인 사건이다. 조선 후기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젊은 며느리의 죽음. 자살로 처리될 뻔했던 그 죽음의 진실은 치밀하게 위장된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한 집에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흠음신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한다. 흠음신서. 흠음, 이 2 글자는 중국 고전 서경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뜻은 삼가고 또 삼가라는 것이다. 한 번 삼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2번 거듭 삼가라는 경고다. 그 뒤에 새로 올신 글서가 붙었으니 풀었으면 삼가고 또 삼가는 정신으로 쓴 새로운 책 정도가 된다.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을 생각하면 제목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다.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형사 사건. 그보다 더 삼가야 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을 쓴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다.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수원 화성을 설계했고 거중기를 만들었으며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썼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당대 최고의 지식인. 그런 그가 평생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흠음신서였다. 왜였을까? 왜 최고의 지식인이 범죄 수사 관련 책을 썼을까? 이유는 분노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그 먼 땅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학문을 이어갔고 저술을 계속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각종 사건 기록들을 읽었다. 관찰사가 올린 보고서, 수령이 처리한 판결문, 형조에서 검토한 사건 기록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쌓였다. 조선 각지의 살인사건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검시관이 시체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사건을 닫았다. 증인의 말을 적당히 받아쓰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권력 있는 사람이 연루된 사건은 묘하게 무마됐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억울한 죽음은 아무도 파고들지 않았다. 그 결과 살인이 자살로, 타살이 사고사로 처리되고 범인은 유유히 살아남고 피해자는 억울한 채로 땅속에 묻혔다.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정약용은 직접 실제 사건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고 올바른 수사가 어떤 것인지 제시하는 책을 썼다. 그것이 흠음신서다. 총 3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그 안에는 수십 건의 실제 살인 사건이 세밀하게 기록돼 있다. 당시 조선의 검시 기준은 무월록이라는 책이었다. 중국 원나라의 왕여라는 사람이 쓴 법의학 서적인데 조선에 도입되어 검시 절차의 기준으로 사용됐다. 무월록의 뜻은 원통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시체를 살펴서 진실을 밝히라는 경고가 제목에 담겨 있었다. 정약용은 이 무월록을 바탕으로 조선 현실에 맞게 더 발전된 수사 원칙들을 흠음신서에 정리했다. 단순히 규정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들을 통해 원칙을 설명하고 잘못된 수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수사관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다. 오늘 이야기할 박소사 살인사건은 흠음신서에 수록된 사건 중 하나다. 자살로 위장된 살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동시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실이 얼마나 쉽게 묻혀버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박소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며느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조선은 유교를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다. 유교에서 중시하는 덕목 중에 삼강오륜이 있다.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부모 사이의 5가지 도리다. 이 중에서 부부 관계는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아래에 있는 수직적 관계로 해석됐다. 그리고 이 수직성은 가정 안에서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며느리는 시집을 가면 그 집의 사람이 됐다. 친정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거의 법과 같았다. 밥을 어떻게 짓고 어디를 어떻게 다니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무슨 옷을 입는지까지 시어머니가 결정할 수 있었다. 며느리의 하루 일과 행동 반경, 인간관계 모두가 시어머니의 통제 아래 있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이혼 사유를 정한 칠거지악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음, 아들을 낳지 못함, 질투함, 나쁜 병에 걸림, 도둑질함, 말이 너무 많음, 간음함. 이 7가지가 이혼 사유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모두 며느리를 내보낼 수 있는 시어머니의 권리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며느리가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며느리가 학대를 호소하며 집을 떠나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시부모를 저버리는 행위로 당시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친정의 창피, 앞으로의 삶에서 만나게 될 사회적 냉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나가야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며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집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당시 이혼한 여성은 재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자식도 남편 집에 남겨두고 가야 했다. 친정에 돌아간다 해도 짐이 되는 식구였고 사회에서 눈총을 받았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을까. 울지 않으려고 이를 깨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는 웃으면서 그 집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박소사도 그런 사람이었다. 시집을 가서 구박을 받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망가고 싶다고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 친정에 알리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편지마저 빼앗겼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틀 후 그녀의 시체가 발견됐다. 박소사가 시집을 간 집의 안주인 최씨 부인. 그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최씨 부인은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꽤 오래 살아온 여자였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집안을 꾸려왔다. 아들 하나가 있었고 그 아들이 자신의 전부였다. 아들이 잘 되는 것, 아들이 이 집안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마을에서 그녀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을까? 한마디로 독하다는 평판이었다. 독하다는 말은 다의적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안을 지켜온 강인함을 뜻했다. 홀로 아들을 키우고 가세가 기울지 않도록 지켜왔으며
마을 일에도 나름대로 발언권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강한 여자였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독함이 있었다. 한번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간다는 것. 집안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표적이 됐을 때 상대방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 며느리 박소사는 처음부터 그 표적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왜 최씨 부인이 처음부터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 혼사 자체가 자신의 뜻과 달리 이루어진 것이었을 수도 있다. 박소사의 가문이나 생김새, 혹은 어떤 사소한 행동이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싫었을 수도 있다. 인간의 감정이 늘 논리적인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최씨 부인은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도 숨기거나 절제하려 하지 않았다. 지적이 일상이 됐다. 처음에는 집안일에 대한 것이었다. 밥이 설익었다. 반찬이 간이 맞지 않는다.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 청소가 대충이다. 아무리 잘해도 틀렸다는 말을 들었다. 아무리 고치려 해도 새로운 지적거리가 나왔다. 지적은 곧 구박이 됐다. 밥을 늦게 차렸다는 이유로, 시장에 다녀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이웃과 잠깐 말을 섞었다는 이유로. 이유는 그때그때 달라졌고 결국 모든 것이 이유가 됐다. 며느리의 존재 자체가 최씨 부인의 눈에 거슬렸다. 구박은 학대가 됐다. 이웃 사람들의 나중 증언에 따르면 최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밥을 굶기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한 끼가 아니라 하루를,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이유가 생기면 밥을 주지 않았다. 추운 겨울에도 솜을 두지 않은 얇은 옷만 입혔다. 솜옷은 따뜻하지만 비쌌다. 며느리한테 그런 옷까지 해줄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고생을 시키려 한 것인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박소사는 겨울마다 손발이 텄다. 심한 날에는 손찌검도 있었다. 한밤중에 마당에 불러세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 이웃이 들을 만큼 큰 소리였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목격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서, 혹은 그냥 자신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침묵했다. 아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박소사는 집 안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시집 온 지 몇 달이 됐을 무렵부터 박소사의 변화가 마을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 처음 시집을 왔을 때의 혈색이 사라지고 살이 빠졌으며 피부가 건조하게 거칠었다. 눈빛이 흐릿했다. 마을 길을 걸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웃이 인사를 건네도 반응이 느렸고 말을 걸어도 어딘가 딴 곳을 보는 것 같았다. 이웃 여인이 한 번은 박소사를 붙잡고 물었다. 어디 아프냐고. 박소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라고. 그리고 돌아섰다. 이웃 여인이 그냥 보내지 않고 다시 물었다. 집에서 힘드냐고. 그제서야 박소사의 눈가에 뭔가가 맺혔다. 대답은 여전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가에 맺힌 것이 모든 것을 말했다. 이웃 여인은 떡을 챙겨주려 했다. 얼마나 굶었는지 모르니 뭐라도 먹이고 싶었다. 박소사는 받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알면 또 혼난다고. 그냥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총총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이웃 여인은 그 기억을 이렇게 전했다. 그때 그냥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더 붙잡고 더 물었어야 했다고. 그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고. 또 다른 이웃 남자는 한밤중에 기억을 증언했다. 어느 겨울밤 잠에서 깼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최씨 부인이 마당에서 며느리를 세워두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낮 시간에 며느리가 시장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바깥 사람의 생각이고 최씨 부인의 기준에서는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웃 남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박소사를 봤다. 한겨울 마당에 얇은 옷 하나를 걸치고 서서 시어머니의 소리를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 여자.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뭔가 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의 집 일이고 관여하면 자신도 곤란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이든 여인의 증언. 박소사가 죽기 며칠 전에 마주쳤다. 그 여인은 박소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더 상해 있는지. 두 볼이 폭 꺼져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으며 걸음걸이가 힘이 없었다.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박소사가 한 말이었다. 작은 목소리였고 어쩌면 혼잣말처럼 나온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더니 박소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중요하다.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는 것은 살아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뜻이다.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았다. 도망가고 싶다고 했다. 박소사는 살고 싶었다. 이 지옥에서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편지를 쓰려고 했다. 박소사가 친정에 편지를 보내려 한 것은 죽기 이틀 전이었다.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 마을은 박소사의 친정이 있는 방향이었다. 박소사는 그 남자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친정 식구들이 알아야 할 일이 있다고. 그 남자는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최 씨 부인이 알았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기록에 없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보고 전했는지 아니면 최 씨 부인이 며느리의 행동을 항상 감시하고 있었는지 혹은 그 남자가 편지를 들고 나가는 것을 직접 봤는지 어떤 경위였든 최 씨 부인은 그 편지의 존재를 알았고 즉시 움직였다. 직접 그 남자를 찾아갔다. 편지를 돌려달라고 했다. 자신이 시어머니이고 며느리가 외부의 집안 이야기를 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 남자는 돌려줬다. 당장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괜히 이 집안일에 끼어들기도 싫었으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직접 왔으니 어쩔 수 없기도 했다. 편지는 최 씨 부인의 손에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 부인은 그 편지를 불에 태웠다. 그 안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다. 학대의 기록이었을까? 제발 와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호소였을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털어놓은 것이었을까? 무슨 내용이었든 최 씨 부인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집안 망신 때문이었을까? 아니었다. 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친정 식구들이 알면 와서 며느리를 데려갈 것이다. 며느리가 없어지면 아들이 재혼을 해야 한다.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박소사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두려웠다. 아니면 더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편지 안에 자신이 저지른 어떤 특정한 일이 적혀 있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알려지면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었을 것이다. 편지를 태운 날 밤, 최 씨 부인은 무언가를 결심했다. 그리고 이틀 후 아침 박소사의 시체가 발견됐다. 그날 아침은 소리로 시작됐다. 집 안에서 터져 나온 비명. 이웃이 달려갔다. 살인문을 열고 안채로 들어서는 순간 시체가 보였다. 박소사가 안채 대들보에 새끼줄로 목이 매달려 있었다. 발은 땅에서 한 뼘 정도 떠 있었다. 얼굴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온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 그리고 배 부분에 피가 고여 있었고 옷을 들추면 칼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보였다. 이웃 사람들이 경악하는 사이 최 씨 부인이 나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를 너무 엄하게 대한 것이 죄가 됐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했다. 워낙 힘들게 살던 며느리였다는 것,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렀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관청에 신고가 올라갔다. 해당 현의 수령이 보낸 관리가 현장에 왔다. 그 관리는 시체를 후어봤다. 목에 줄 자국, 대들보에 새끼줄, 배에 칼 상처. 시어머니는 자살이라고 했다. 마을 분위기도 그쪽이었다. 관리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워낙 힘든 삶을 살던 며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서사가 이미 형성돼 있었으니까. 그 서사를 뒤집을 특별한 이유를 찾지 않았다. 수사 기록지에 이렇게 적혔다. 박소사 자살, 목을 메어 절명, 자해 흔적 확인됨.
사건이 그렇게 닥칠 뻔했다. 그런데 며칠 후 다른 관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 집 근처를 지나쳤는데 안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집에 가서 자려고 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했다. 이 증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놨다. 사건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검시관이 파견됐다. 검시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돼 있었다. 시체는 내려져서 방에 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검시관은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체를 살폈다. 처음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다. 목에 줄 자국, 배에 칼 상처. 그러나 검시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목에 줄 자국을 자세히 봤다. 무얼록에는 목을 메어 자살한 경우와 목이 졸려 타살된 경우에 줄 자국 차이가 기록돼 있었다. 자살로 목을 맬 경우 몸의 무게가 아래로 당기면서 줄이 귀 뒤쪽을 향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앞쪽은 낮고 뒤쪽이 높은 사선 또는 B형 자국이 생긴다. 이것이 자살목 매매 전형적인 특징이다. 타살로 목이 졸린 경우는 다르다. 누군가 뒤에서 혹은 앞에서 줄을 목에 감고 조를 때는 줄이 목 주위를 수평으로 지나간다. 따라서 줄 자국이 수평에 가까운 형태가 된다. 박소사의 목줄 자국은 수평이었다. 이것은 명확한 신호였다. 자살이라면 나올 수 없는 줄 자국이었다. 다음으로 칼 상처를 살폈다. 4개의 상처. 깊이가 불규칙했다. 방향이 제각각이었다. 스스로를 찌르는 경우에는 특유의 일관성이 있다. 오른손잡이가 자신을 찌를 때의 방향, 왼손잡이의 경우 혹은 왼손으로 오른쪽을 찌를 때의 방향. 어떤 방식이든 자살 상처에는 한 사람의 손이 만든 패턴이 있다. 그리고 자살의 경우 보통 망설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는 얕고 나중에 깊어진다. 박소사의 상처는 이 어떤 패턴과도 맞지 않았다. 깊이가 불규칙하고 방향이 다양했다. 여러 방향에서 외력이 가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시반을 확인했다. 사람이 죽으면 혈액이 심장 펌프 없이 중력에 따라 이동하고 그것이 피부에 얼룩진 흔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시반이다. 시반은 사망 당시의 자세를 기록한다. 목이 매달린 자세에서 죽은 사람의 시반은 아래쪽 팔과 다리 끝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중력 방향대로 혈액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소사의 시반은 달랐다. 분포가 목 매달린 자세와 맞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다. 박소사는 목이 매달린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먼저 다른 자세로, 다른 방법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사망 후에 누군가가 시체를 옮겨서 대들보에 매달았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확인했다. 스스로 칼을 쥐고 자신을 찌른 사람의 손에는 칼을 쥔 흔적이 남는다. 칼 손잡이를 힘껏 쥐면 손바닥에 압박 자국이 생기고 칼날이 미끄러지면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베이기도 한다. 이것은 자살칼 상처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수적 상처다. 박소사의 손바닥은 깨끗했다. 어떤 압박 자국도 어떤 베인 흔적도 없었다. 검시관은 기록지를 덮지 않았다. 오히려 메모를 더 촘촘히 했다. 4가지. 수평줄 자국, 불규칙 칼 상처, 자세 불일치 시반, 깨끗한 손바닥. 이 4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자살이 아니다. 이것은 살인이다. 그리고 자살처럼 꾸며놓은 살인이다. 이제 증언을 들을 차례였다. 검시관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 번째 증인은 박소사와 가까이 살던 이웃 여인이었다. 그녀는 박소사가 시집 온 직후 자신을 찾아왔던 일을 기억했다. 울면서 찾아와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했다. 한겨울인데 솜옷이 없어서 손발이 다 트고 있다고 했다. 떡이라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며느리한테 심하게 혼을 냈다는 것도 들었다. 그 이후로는 자신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찾아왔다가 또 혼날까봐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증인은 옆집에 사는 남자였다.
그는 한밤중에 최 씨 부인이 마당에서 며느리를 세워두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직접 봤다고 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여름에도 그랬고 겨울에도 그랬다고 했다. 너무 심하다 싶었지만 남의 집 일이라 어쩌지 못했다고 했다. 세 번째 증인은 나이든 여인이었다. 박소사가 죽기 며칠 전에 마주쳤을 때의 이야기를 했다. 얼굴이 너무 상해 있어서 걱정이 됐고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자살할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는 것이지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증언이 중요했다. 검시관은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다.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한 사람이 이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도망가고 싶다고 했다. 살고 싶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증인이 결정적이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 남자였다. 박소사가 친정에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 편지를 갖고 있다가 다음날 최 씨 부인이 찾아와서 돌려달라고 해서 줬다고 했다. 최 씨 부인이 직접 왔고 편지를 내놓으라고 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 편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검시관은 즉시 최 씨 부인에게 그 편지의 행방을 물었다. 최 씨 부인은 불태웠다고 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이 있어서 집안 망신을 막으려고 했다고 했다. 검시관은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그 창고, 며느리가 혼자 들어갈 수 있었느냐고. 창고 열쇠는 자신이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며느리가 그 창고에서 새끼줄을 꺼낼 수 없었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잠깐의 침묵 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져갔을 것이라고 했다. 검시관은 칼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칼은 어디 있느냐고. 최 씨 부인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이 모두 이상했다. 창고 열쇠가 시어머니한테 있는데 며느리가 창고에서 줄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리고 자살에 썼다는 칼이 없어졌다. 검시관은 다음에 아들을 불렀다. 아들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것과 대체로 비슷했다. 그런데 한 대목에서 달랐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했다. 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뛰쳐나갔다고 했다. 어머니의 진술에는 비명을 질렀다는 말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며느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만 했다. 그런데 아들은 비명에 깼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똑같이 3명이라고 했다. 자신들과 며느리뿐이라고. 그런데 이웃 여인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3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목소리가 났다면 그 3사람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범인의 입장에서 이 위장을 다시 생각해보자. 자살처럼 보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자살의 방법이 보여야 한다. 둘째, 타살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셋째,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박소사의 경우 세 번째는 완벽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수사 관리도 이 서사를 의심하지 않았다. 첫 번째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 대들보의 새끼줄, 모개줄 자국, 배에 칼 상처. 자살의 방법이 보였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 실패했다. 타살의 흔적을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 목을 조를 때 생기는 수평줄 자국은 아무리 나중에 목에 새끼줄을 걸어 매달아도 바꿀 수 없었다. 이미 생긴 자국이니까. 사후에 매달 때 위로 당겨지는 줄이 추가 자국을 남기더라도 아래에 있는 수평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반도 마찬가지였다. 박소사가 어떤 자세로 있다가 사망했든 그 자세에서 생긴 시반을 매달린 후의 자세로 바꿀 수 없었다. 시반은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정된다. 시체를 옮겨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매달린 자세와 시반이 일치하지 않았다. 칼도 실수였다. 자살처럼 보이게 하려고 상처를 냈지만 이미 사망한 후에 가해진 상처는 살아있을 때의 상처와 달랐다. 그리고 그 칼을 없애버렸다. 자살이었다면 칼이 현장에 있어야 했는데 창고 열쇠는 자신이 갖고 있었다. 며느리가 혼자서 줄을 꺼내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인지했을 수도 있다.
혹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데려왔던 오라버니. 이웃 여인이 여러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라버니를 조용히 불러들이고 조용히 보냈을 것이다. 새벽에 이웃이 지나가다 들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완벽한 위장은 없다. 사람이 만든 거짓에는 반드시 사람이 남긴 흔적이 붙는다. 그 흔적을 볼 눈이 있는 사람이 오기 전에 사건이 닫히느냐 아니냐가 진실과 거짓말의 갈림길이었다. 검시관은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최 씨 부인을 마지막으로 불러 앉혔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것을 하나씩 그 앞에 펼쳤다. 부검 소견을 설명했다. 수평줄 자국이 왜 교살의 흔적인지, 칼 상처가 왜 자살의 방향과 다른지, 시반이 왜 자세와 맞지 않는지, 손바닥이 왜 깨끗한지, 그 다음 증언들을 이야기했다. 이웃 여인이 그날 밤 여러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아들이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깼다고 한 것과 자신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 창고 열쇠가 자신한테 있는데 며느리가 줄을 꺼낼 수 있었겠냐는 것, 편지를 태웠다는 것, 그리고 칼이 없어졌다는 것. 자살이라면 칼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칼을 숨길 이유가 없다. 없어진 칼은 누군가가 치웠다는 의미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오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무너졌다. 자신이 했다고 했다. 혼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친정 오라버니와 함께였다고 했다. 그날 밤 그 집에는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 최 씨 부인이 불러들인 오라버니. 이웃 여인이 들었던 여러 목소리의 정체였다. 이어진 자백에서 이유가 나왔다. 며느리가 친정에 편지를 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편지가 전달되면 친정 식구들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안 망신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편지를 빼앗아 태웠지만 살아있는 한 며느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그래서 오라버니를 불렀다고 했다. 함께 박소사를 죽이고 자살처럼 꾸몄다고 했다. 신문실이 조용해졌다. 오래된 초가집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박소사는 살고 싶었다. 도망가고 싶다고 했고 편지를 썼고 살아있으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살려는 의지가, 그 편지가 역설적으로 죽음의 계기가 됐다. 최 씨 부인을 단순히 악한 사람으로만 보면 이 사건의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조선 사회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시어머니의 판단이 우선시됐다. 며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외부에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집안일은 집안일이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경로가 거의 없었다. 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신고 자체가 당시 유교적 가치관에서 극도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졌다. 이웃에 하소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이웃이 들어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친정에 알리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지였다. 그러나 그 편지조차 빼앗겼다. 이 상황에서 박소사에게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다. 당시 사회 구조가 그 선택지를 모두 막아버렸다. 최 씨 부인도 이 구조를 이용했다.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든 외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편지를 빼앗아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학대가 이어졌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최 씨 부인 자신도 한때 며느리였을 것이다. 그 시절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쩌면 그녀도 비슷한 구박을 받았을 수 있다. 억압을 받으며 살다가 자신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 억압이 아래로 향한 것일 수 있다. 폭력의 세습.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 앞에 새로운 피해자가 서는 구조. 이것이 조선 사회 며느리 마이너스 시어머니 관계의 어두운 이면이었다. 개인의 악함이 아니라 그 악함이 자라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먼저 있었다. 법적 보호도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시어머니의 절대 권력 아래 며느리를 가두는 구조가 이 비극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박소사의 죽음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 구조의 산물이기도 했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짚었다. 첫 번째, 검시관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선입견이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있었다. 워낙 힘들게 살던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받으며 살던 여자. 이 서사가 이미 형성돼 있었고 관리는 그 서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체를 봤다. 진짜로 보지 않았다. 줄 자국의 방향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칼 상처의 패턴을 분석하지 않았다. 손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 시반 분포를 살피지 않았다. 그냥 자살처럼 보이니 자살이라고 적었다. 정약용은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했다. 수사관은 시체 앞에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시체가 자살처럼 보인다고 해서 자살이 아닐 수 있다. 자살처럼 꾸며놓으면 자살처럼 보인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시체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증인 신문의 부실이었다. 첫 번째 수사에서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진술만 받아쓰고 이웃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물었다면 훨씬 빨리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박소사가 도망가고 싶다고 했다는 증언, 편지를 보내려 했다는 증언, 한밤중에 목소리가 들렸다는 증언. 이것들이 처음부터 수집됐다면 사건이 빨리 해결됐을 것이다. 세 번째는 물적 증거 확인의 소홀이었다. 창고 열쇠가 누구한테 있는지, 칼이 어디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처음 수사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물건은 말하지 않지만 물건에 있고 없음이 때로는 사람의 말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한다. 정약용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수사관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수사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향해 천천히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왜냐하면 잘못된 결론은 억울한 죽음을 낳고 범인을 살려두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이다. 삼가고 또 삼가라. 그 경고는 단순한 주의 요청이 아니었다. 박소사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자백 후 사건은 빠르게 상급기관으로 올라갔다. 조선에서 살인사건은 반드시 삼복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삼복이란 같은 사건을 3번에 걸쳐 심리하는 제도다. 수령 차원의 심리, 관찰사 차원의 심리, 형조 차원의 최종 심리. 이 3단계를 모두 거쳐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다. 왜 3번이나?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에 단 한 번의 판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시 잘못된 자백은 아닌지, 혹시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의 제도적 표현이었다. 삼복 심리를 모두 거친 후 판결이 내려졌다. 최씨 부인 사형. 그녀의 오라버니 사형. 단순 살인죄에 더해 최씨 부인에게는 강상을 어긴 죄가 적용됐다. 강상이란 인간관계의 기본 도리를 말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살해한 것은 그 도리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것으로 단순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죄로 다뤄졌다. 아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담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행동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진술을 조율하려 한 정황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기록에 따라 다르게 전해지지만 그도 이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그 집은 결국 무너졌다. 며느리를 살려뒀더라면, 편지를 태우지 않고 친정 식구들이 오더라도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아니면 애초에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했더라면, 어느 지점에서든 선택이 달랐다면 이 결말은 없었다. 탐욕과 공포, 그리고 잔인함이 모든 것을 끝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체였다. 사람들의 말은 모두 어느 정도 거짓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했다. 아들도 진실을 모두 말하지는 않았다. 이웃 사람들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다고 했다. 편지를 받아줬던 남자도 돌려주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수평으로 남은 줄 자국은
목이 졸렸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다. 자세와 맞지 않는 시바는 팍소사가 매달리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었다. 깨끗한 손바닥은 자신이 칼을 쥔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이 정약용이 흠음신서를 통해 가장 강조하려 했던 것이었다. 시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해라.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시체의 말을 먼저 믿어라. 왜냐하면 시체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시체는 살아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으니까. 시체는 그 순간의 진실을 그대로 몸에 새기고 있으니까. 200년이 지난 지금도 법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같다. 시체를 보라. 시체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을 믿어라. 정약용이 흠음신서에서 정리한 검시 원칙들은 현대 법의학의 기본 원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 목 자국의 형태 분석은 지금도 교살과 액살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수평에 가까운 자국은 목 졸림, B형으로 위로 올라가는 자국은 목맴. 이것은 현대 법의학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원칙이다. 200년 전에 이미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시반 분석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법의학에서 시반은 사망 당시의 자세를 기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자세와 맞지 않는 시반 분포는 사망 후 시체가 이동됐다는 강력한 증거다. 박소사의 사건에서 검시관이 정확히 이 원칙을 적용했다. 장비가 없었지만 관찰과 논리만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방어 상처 분석도 지금도 사용되는 기법이다. 스스로를 찌른 경우의 손 상처와 타인에게 당한 경우의 차이. 손바닥에 칼을 쥔 흔적이 없다는 것이 자살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 것도 지금의 법의학 원칙과 정확히 일치한다. 조선에도 CSI가 있었다. 이름이 달랐을 뿐 방법의 본질은 같았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 도구가 달랐을 뿐이다. 현미경도 DNA도 독성 분석도 없었지만 눈과 손과 논리만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것이 법의학의 본질이다. 장비보다 원칙이 먼저다. 기술보다 성실함이 먼저다. 화려한 분석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박소사. 소사라는 호칭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록에 이름을 남기지 못할 만큼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 역사의 큰 흐름에서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 처음 수사에서 자살로 처리됐다면 그녀는 그냥 힘들게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름 없는 며느리로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에 남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웃 여인이 관청에 찾아갔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말했다.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꿨다. 두 번째 검시관이 시체 앞에 성실하게 섰다. 이미 자살로 처리된 사건을 다시 열고 처음부터 다시 봤다. 선입견을 버리고 시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했다. 한 명 한 명의 증언이 퍼즐 조각처럼 모였고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리고 정약용이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름 없는 여인의 억울한 죽음이 흠음신서의 페이지 안에서 살아남았다. 2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읽을 수 있다.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기록의 힘이다. 박소사가 쓴 편지는 불에 탔다. 그 안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이 전하는 말은 살아남았다. 2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도망가고 싶었던 여자가 있었다. 살고 싶었던 여자가 있었다. 편지를 썼다가 빼앗긴 여자가 있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억울함이 끝내 드러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사였다. 정약용이 흠음신서 서문에서 한 말이 있다. 사람 하나의 생사는 하늘이 결정한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관리의 책임이다. 삼가고 또 삼가라. 흠음. 이 말은 200년 전의 수사관을 향한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 읽어도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누군가의 억울함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서 있을 것인가.
얼마나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볼 것인가. 얼마나 용기 있게 말할 것인가. 삼가고 또 삼가라.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덮고 싶은 것이 있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있고 말하기 싫은 것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진실이 살아남으려면 누군가 삼가고 또 삼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박소사 사건에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여럿이었다. 이웃 여인, 두 번째 검시관, 증언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정약용.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소사의 억울함이 드러났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